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두 차례 요구에 불응한 끝에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3차 출석 요구에는 응했군요. 네,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박 처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가 엄중한 시기라거나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네, 본인의 입장도 밝혔는데 박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됐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박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제3의 대안을 요청해왔다고 그러면서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처장은 경찰 수사에는 처음부터 응할 생각이었다며 변호인단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조사에 나오게 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소집했죠? 네, 국수본은 오늘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국수본으로 모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광수단 책임자들을 불러 모은 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수단 산하 인력은 1000명이 넘는데요. 이번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지난 영장보다 일주일 정도 더 긴 2주 정도로 파악된 만큼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집행 계획을 더 치밀하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신규혜입니다.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집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체포야말로 내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2차 영장 집행 언제쯤 이뤄질까요? 네, 서울 서부지법이 지난 7일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으니까요.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새벽부터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집행에 실패했던 만큼 영장의 유효 기간과 집행 시점 등 관련 내용 보완에도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다만 재발부받은 영장 유효 기간은 이전 영장의 7일보다는 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공수처가 설 연휴 전까지 3주가량 시효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강한 체포 의지를 밝히고 있죠.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낳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라도 집행을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고 대통령 경호처도 영장 집행에 저항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 기류가 여전하죠.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여러 차례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체포를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이것이 진정한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 경호를 무력화하는 시도고 현재 상황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테니 불법적인 출석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영장을 강경하게 집행할 경우 내전 우려가 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영장 재집행이 가시화하면서 대통령 측 발언 수위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입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겨울 최강 한파인데 그래도 관저 앞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하얀 입김이 나오고 온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요. 이곳 한남동 관저 근처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맹추위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날이 밝으면서 찾아오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참가자들은 두툼한 외투와 은박 담요를 거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추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 뒤로 200m 정도 떨어진 도로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 무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들은 탄핵 무효, 부정선거 척결 등을 외치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떨어진 곳에선 탄핵 찬성 단체가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측 참가자들이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연이을 대치가 이어지면서 물리적인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저 경계가 여전히 삼엄한가요? 1차 영장 집행이 있었던 지난 3일에는 관저 입구 주변 진입이 전면 통제됐었는데요. 지금도 경찰 가림막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통행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관저의 경비태세는 여전히 삼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저 진입로에 설치된 철문은 차량이 출입할 때를 제외하고는 굳게 닫혀 있고 철문 뒤쪽에는 대형 버스 여러 대가 겹겹이 착벽을 이루고 있어 시야가 차단돼 있습니다. 경호처는 1차 영장 집행 시도 이후 경내 곳곳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일부 출입문에는 쇠사슬까지 둘러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안쪽 2차, 3차 저지선의 상황까지 확인하긴 어렵지만 경호처가 전보다 경계를 더 철저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법안 폐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포장만 바꾼 상자가리 수준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차상병 사건과 명태균 의혹, 계엄 사태는 한몸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인 어제 특검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체가 졸속 입법을 방증하는 거라고 보고 있죠. 네, 일단 여당은 또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논리입니다.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것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또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이 생긴 걸 두고 이재명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이겠다는 제왕적 특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새 법안을 박스가리 특검법에 빗대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가리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죄, 그러니까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범죄가 추가된 것도 역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여러 방어 훈련을 외환에 포함한 거라면 그 자체로 문제고 또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인식도 이론적으로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괜히 혼선을 주지 말자거나 아님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져 진행되는 수사를 한 곳에서 모아서 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에서는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은 더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네, 야당은 여당이 요구한 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정당이 아닌 제3자, 즉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뺐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솔직히 핵심은 누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느냐는 건데 이미 할 수 있는 양보를 다 했는데도 그걸 거부하면 할 말이 없다고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결 하루 만에 발의한 졸속 입법이란 비판에는 이미 기존 법안은 부결이 예상됐기 때문에 새 법안을 준비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환죄 하나가 추가됐을 뿐이고 그 외 수사 범위가 달라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무한정 수사를 당할 거로 생각해서 법안을 왜곡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을 고리로도 여당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이 세 가지는 한 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최혜병 사건, 명태균 사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몸통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씨의 폭로로 윤 대통령 부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을 포함한 최상병 사망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특검법을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시민 안전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방청권을 현장에서 배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 선고와 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한 방청권을 윤 대통령 사건에 한해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자녀 좌석은 온라인 방청 신청을 통해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눈구름의 영향으로 호남 서해안 지역은 연일 눈이 쏟아졌습니다. 오후에도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도 뚝 떨어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영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해안 지역에 눈이 계속 오고 있습니까? 네, 대설특보 해제와 발효가 반복되면서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됐는데요. 지금은 약한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남 신안에만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일 내린 눈에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발이 잠길 정도로 쌓인 곳도 많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낙상 등 30여 건의 눈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엔 한파특보가 내려져 맹추위도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서해안 지역엔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순간 풍속이 서해안 지역은 초속 20m 이상, 내륙은 15m까지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최저기온은 전남 구례 성삼재 영하 19도, 한평 월야 영하 15.8도, 나주 14.8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파고도 최대 5m 높이로 매우 높게 일면서 전남 지역 서문 오가는 여객선 60척도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람도 차량도 속도를 줄인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상습 결빙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제를 뿌리고 염수를 분사하는 등 도로 결빙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늘까지 호남 서해안에 최대 8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조험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광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강력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바람이 약해지면서 체감 추위는 어제보다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닷새째 계속되는 서해안의 눈은 오락가락하며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에도 무척 춥던데 이 바람은 어제보다 많이 약해졌다고요? 네, 어제 강력한 한기가 내려온 데다 밤사이 복사냉각이 더해지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2도로 어제보다 2도 낮았고 대관령 영하 23.2도, 파주 영하 18.4도, 대전 영하 12.9도, 고창 영하 13.3도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아침 최저 체감온도도 강원 산간은 영하 30도 안팎, 서울이 영하 17.3도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어제보다 찬바람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오전 11시 기준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2.4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 서울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 낮보다 4도, 오늘 아침과 비교하면 10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낮에는 체감온도가 어제보다 10도가량 높은 영하 5도로 체감할 수 있는 추위도 한층 덜할 걸로 보이는데요. 주말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기온이 점차 올라 일요일에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네, 서해안 쪽은 폭설 소식 때문에 우려가 됐었는데 눈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월요일부터 닷새 동안 순창 복흥면에는 36.8cm, 무주 설천봉에 29.7cm, 정읍에 19.9cm 등 호남과 충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내륙보다는 해안과 산간에 눈이 집중돼 울릉도에는 대설 경보가, 제주 산간과 전남 신안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이 길게 이어진 이유는 대기 상층의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찬 공기를 지속적으로 내려보냈고 이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며 발달한 구름대가 충남과 호남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오전까지는 눈이 내리다가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늦은 오후에 또 한 차례 상층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이 눈은 일요일까지 전북 서해안에 3에서 8cm, 호남 내륙과 충남 서해안에 1에서 5cm가 내리겠고 제주 산간과 울릉도에도 5에서 20cm가 예상됩니다. 지난 닷새 동안 내렸던 것보다는 눈의 강도는 약하겠지만 이번에도 강약을 반복하면서 일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호남 서해안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상황에서 추가로 눈이 예보된 만큼 눈이 멈춘 낮 동안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오늘 경찰에서는 뭐 체포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출석을 결심하시게 된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소환에 응해서 제가 조사에 응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소환장이 그 사건 바로 다음 날 1차가 있었고, 그 다음 2차가 3일이 있었는데 제가 변호인을 준비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이 준비가 되었고, 오늘 제가 택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조사 안 받으면 국민 누가 경찰 조사 받겠냐.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차 출석에 나오긴 했지만 1차 때부터 소환에 응할 계획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예. 또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예요. 경호처장에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지금 거부해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호처장조차도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경호처장이 명분이 없어질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경호처의 존재 가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경호처장이 예. 입장문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을 생각해서 이제 출석을 한 것 같아요. 전 이제 그 얘기를 보니까 경호처장의 직분에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체포영장은 여당이 여권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법하다고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왜냐 이의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호처장이 나와서 물리적 충돌 유혈 사태가 일어서는 안 된다? 그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면 되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또 하나가 제3에 대한 요청한 바 있고 이런 얘기는 경호처장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장이 직분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그 소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존재 가치가 경호처다. 대통령 존재 경호가 말이죠. 이런 얘기도 대단히 정치적인 얘기들이에요. 저는 상당히 썩 그렇게 적절치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 시점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번에 집행이 들어와도 우리는 지난번처럼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예. 대통령과 경호처에서 2차 영장 집행을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기류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네, 기류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런 걸 자, 우선 느끼셨어요? 경호처장이 지난번에 1차 집행에 저항을 하고 발표했던 담화는 입장 발표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호처의 목적이다. 예. 절대 안전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영장의 불법 논란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수처와 법원을 공격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입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쑥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물리적 충돌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한다는 것은 2차 집행이 있을 때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일종의 약속 대련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느 쪽하고요? 이 경찰 쪽하고. 예. 경찰이 오늘 광역수사단장 다 소집을 하고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2차 집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가 방침을 바꿔서 다소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물리적 저항 별로 없이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고 좀 더 나아가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담화를 발표하면서 체포영장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박종준 경호처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그 일종의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내가 3차 소환에 응하는 형태로 경찰 너희들 품 안에 들어갈 테니 너희들이 나를 긴급 체포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조사를 받는 시간에 2차 집행을 하고 그러면 경호처장이 내가 여기에 빠져나와 있으니까 경호차장이나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원들을 지휘를 해서 물리적인 저항을 모양새를 못 보인다. 그렇게 안 된다. 내가 여기 경찰 품 안에 와 있다는 것은
물리적 저항을 안 한다는 뜻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여기 있고 긴급 체포를 하든 안 하든 2차 집행을 하고 2차 집행에 경호처가 큰 물리적 저항을 안 하고 해서 2차 집행을 수행하는 예. 방법으로 저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바뀌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영장 집행에는 응하기로 한 것으로 좀 결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방향으로 봅니다. 예. 네, 그 방향으로 보고 조금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예. 변호인단이 어저께 외신들 상대로 이 마지막 최고의 뭐 내전 운운하면서 예. 자신들의 입장을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이 할 말 마지막까지 예.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의도가 이해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것은 아마도 체포영장에 응하는 액션 이전의 마지막 최종 의사표시를 한 것 같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집행은 저는 순조로울 걸로 봅니다. 물리적 충돌 대신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조금 전에 이제 경찰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이 순순히 이제 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바로 긴급 체포하면 신변 확보되는 거고 그렇죠. 영장 집행 훨씬 쉬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예측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정말 생각했고 그리고 끝까지 2차 집행에서도 경호를 하고 맞서려 했다면 출석을 안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조금 결기를 더 미루거나. 그렇죠. 예. 미룰 수 있는 거니까 결기를 보일 텐데 제가 봐도 저는 사실 1차 집행 때부터 경호처가 그렇게 저항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무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순순히 응할 줄 알았는데 뭐 제 예상이 틀렸던 거죠. 근데 저도 2차 집행에서는 경호처가 생각보다 지금 언론이나 일반의 예상들은 뭐 상당한 무력 충돌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경찰 특공대가 뭐 투입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그 가능성 거의 없는 걸로 보이고 이미 부인을 했고 말이죠. 그래서도 안 될 것 같고 경찰 특공대 가고 헬기 뜨고 뭐 저 위에서 공수처럼 뭐 군인들이 그 병력이 내려오고 이런 거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뭐 그건 이제 부인이 된 거니까 이게 상황을 보니까 제가 봐도 경호처장은 지금 일단 2차 집행에서는 뭐 소극적 뭐 무작이라든지 부작이라든지 이런 식이 됐든 간에 혹은 나는 빠져 있겠다. 빠져 있는 상황 예. 그런 쪽으로 좀 약속 대련까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지금 상황에서 약속 대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소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무엇이 됐건 간에 경호처가 2차 집행에서도 여러 가지 무슨 여당에서 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든지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성을 인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따라서 저는 경호처가 2차 집행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거나 하는 신용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명분이 너무 없어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어제 그 석동현 변호사하고 윤곽근 변호사의 그 외신 기자간담회 그것도 말이 너무 적절치가 않죠. 비상계엄이 아직 달성이 안 될까 걱정이다. 아직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말이죠. 아무튼 전반적인 걸로 볼 때 뭐 여론조사 얘기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아무튼 여론조사가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경호처가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대통령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호처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대통령도 방법이 없는 거죠. 경호처 좀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흔들릴 수 있었잖아요. 있을 그런 거예요.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굳이 뭐 MZ세대 이런 걸 떠나서 경호처 요원들도 왜 생각이 없겠어요. 이게 지금 시일이 오래됐잖아요 벌써. 게다가 특수근무 집행방해 이런 것들로 해서 만약에 체증이 되고 집행방해로 입건이 되거나 나중에 어떤 그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들의 공무원의 장래로서도 큰 그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대단히 명예롭고 명분 있는 행동이라면 그런 것들을 감내할 만한 명분이 돼요. 그게 사람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호원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경호원들이 과연 이렇게 버티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또는 명분을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따라서 점점 그 내부에서 그런 이른바 결기 같은 게 저는 사라지지 않을까, 대단히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아까 말씀에 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박종준 경호처장,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방탄조끼다 이렇게도 불렸던 박종준 처장이 지금 경찰에 들어간 이 상황이 어떤 신호를 의미하는지 추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무슨 장갑차를 동원을 하겠다, 헬기를 동원하겠다, 이렇게 짧은 시간의 그 보여주기 체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은 체제전쟁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그것에 반하는 세력 간의 이념전쟁, 체제전쟁의 성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제 외신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의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윤갑근 변호사의 저 얘기요.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의 목적은 세 가지죠. 첫째는 야당의 극렬한 국정 발목 잡기, 국정 마비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고, 예. 두 번째는 부정선거 그 의혹에 대한 조사, 특히 선관위를 압수하려고 했던, 세 번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 세 가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국민 감화 등에서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이 체포영장 집행으로 대통령이 이제 뭐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런 본인들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전혀,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인 정치나 국민 여론에서 윤 대통령이 바라는 만큼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윤 대통령의 신병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예. 윤 대통령 측의 걱정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제가 기자회견을 보면서 예. 말은 내전이다, 이런 식의 강력한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을 썼지만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풀어졌어요. 전에 공수처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던,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왜 내란죄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영장을 왜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법에서 받느냐. 이런 식의 공수처를 정면으로 공격했던 게에서 한 발 물러서서 저는 2차 체포영장에 응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제 경찰에, 그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느냐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일종의 그런 의례로 저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래서 2차 집행을 할 때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 모양새를 보여주지는 절대 않을 것이고, 저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예. 공수처 차량을 관저 현관에 대고, 예. 대통령이 스스로 그 차량에 타는 모습,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지 안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대통령이 하든 변호인단이 하든 의견 표명은 있을 것 같고, 최종적인 모습은 제가 예측컨대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걸어 나와서 앞에 대기시켜 놓은 공수처 차량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 수갑 채우고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그런 것이다.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차량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그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뭐 수사에 응할 것인가, 집행에 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사인데, 지금 김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갑을 채우고 나오고 이런 거는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죠. 물리적 그러진 않을 충돌이 거라고 보세요. 일어나고 예.
그야말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상정하는 그런 그림이 만약에 나타난다, 연출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같은 얘기입니다만 저도 경호처라는 것도 다 생각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경호처 대 공수처의 어떤 1대1 대결 구도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프레임은 맞지 않는 프레임이에요. 이쪽은 어쨌든 적법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쪽은 적법한 국가 공권력은 국가 공권력인데 경호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경호가 아니에요. 경호라 하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진 위해를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경호처장이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존재 가치가 대통령 지키는 거라고 얘기해도 그게 경호법에 맞는 경호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건 경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체포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한다. 그건 경호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경호법에 따라서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전 수갑을 채운다 이런 건 상상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수갑 채울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수갑 채울 이유가 없죠. 공수처에서 그 정도 예우를 할 예우는 것이다. 하죠. 지금도 그 이제 1차 집행할 때도 그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의를 갖추겠다. 그래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됐던 얘기였잖아요. 근데 2차 집행 때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뭐 기습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어쨌든 양측이 이런 그래서 아직은 그 정도까지 물밀 접촉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우리 김진희 위원장은 조금 그 부분 좀 다르긴 한데 윤곽근 변호사와 속동 변호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 거기엔 썩 그렇게 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썩 그렇게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간에 지금 이게 한계가 있다고 그냥 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양측이 대치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가 좀 올라가고 이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뚜렷해요 한계가.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이라는 11월 3일 그 행동은 우리 국민이 그 날 것을 다 봤어요. 낱낱이. 그래서 저는 한계가 뚜렷해서 그런 일환을 볼 때 수갑을 채우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어쨌든 같다는 최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도 지금 오늘 상황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막 크레인 동원되고 이렇게까지 가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것이다라고 같다.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 개인적으로 거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것이 이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하는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이제 강경 보수 세력의 가장 기초적인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는 윤 대통령이 완전히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니다. 나름대로 잘못은 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길을 깔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공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까이 데리고 있던 측근들 중에서 반미 극렬 운동권 출신들이 다수가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중에 그런 반미 극렬 운동가들의 그 진상이 언론에 상당히 장석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하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과 자신의 방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그런 혐의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수 강경 세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같은 민주당 출신의 세력 중에서 가장 좌파 쪽에 기울어져 있다. 가장 사회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게 보수 강경 세력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 구조는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서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식의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이념 전쟁이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런 프레임을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도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옥중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이념 대립 이런 의미의 얘기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제가 그럼 직접 소개를 좀 해드리죠. 한국 정치 상황이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할지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옥중 편지 내용이 공개됐거든요. 뭐 대통령 측과 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사하다고 봐야죠. 예. 종북 세력 척결 예. 뭐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뭐 맥락이 다 이제 같이 통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전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른바 색깔론이고 이제 그런 예. 건데 종북 좌파 이런 건데 민주당의 핵심적인 세력도 과거 80년대 운동권이었어요. 그 80년대 상황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는 전두환 때였습니다. 전두환 때였고 이른바 종속이론이라는 게 예. 들어왔고 그 종속이론이 들어오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친북적인 사상 분명히 띄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주체 사상이라는 걸. 근데 그때는 8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40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제 와서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은 정치 상황이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거야말로 색깔론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주장을 많이 하니까. 예. 단순히 명분에 그쳤다고 봤는데 전 뭐 저 개인적으로 이런 게 너무나 와닿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상황도 그렇고 과거 유신 시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의 어떤 유신의 섬 같은 거에 갇혀 있지 않으면요. 예.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말씀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명분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비상경을 이렇게 군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거죠. 전혀 논리적 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지지층 결집을 노린 프레임 전쟁이 그렇게 지금 볼 벌어지고 수도 있는 그런 있겠죠. 상황인데 예. 예.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이렇게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조용히 하시고 질문 답변 들읍시다. 요새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자리에 앉으세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 중에 살인이라든가 또는 폭력이라든가 또한 직권남용이라든가. 자,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현행범 체포가 되는 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요즘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이 뭐 잘못된 건 맞는데 영장 집행 과정이나 방식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느냐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수 세력,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 난감한 측면이 있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 자, 1차 검찰도 공수처하고 똑같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영장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김영원 전 국방장관이나 핵심 사령관들이 전부 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논리를 연장시켜 보면 윤 대통령이 자기에게 체포영장 문제가 오기 전에 왜 나의 핵심 부하들, 사령관들을 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구속을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논리가 선다. 논리가 서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나한테 문제가 오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한 것이 첫 번째 난감한 대목이고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 같은 주장을 계속 입증을 하려면 공수처가 하는 기소라든가 구속영장 청구 일체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판에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은 안 받겠다. 그런데 기소를 해라.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라. 그것은 수용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잖아요. 예. 그러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의 전선이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계속 그 논리를 주장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의 전체 의원들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공수처하고 검찰을 거부하든가 예. 검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고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버리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논리가 굉장히 궁색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전략을 짜는 게 맞는지 난감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도 나왔거든요. 보여주시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보시죠. 34,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36, 2%포인트니까 거의 오차범위 내거든요. 네, 뭐 차이가 의미가 없죠.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걸 지금 그야말로 오독하면 안 되는데. 오독하면 안 된다. 무슨 예. 말씀이냐면 어떤 지금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정서는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아무튼 간에 이재명 대표는 막아야 된다. 그런 게 워낙 강한 것 같고 또 2017년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거기에다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탄핵 내주고 다 그러면 법률적이나 헌법적으로 위반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걸 그렇다고 체포되고 대통령이 체포되고 탄핵이 인용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그 전철이 그대로 되풀이된다라는 생각도 속수무책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예. 그게 이른바 보수개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또 언론도 지금 양쪽 거의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시간도 많이 흘렀어요. 12월 3일에서 벌써 한 달 더 넘었죠. 예. 그리고 탄핵이 소추 의결된 게 12월 14일이었고 그것도 한 달 다 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사법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수사가 있니 없니 하면서 계속 나오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그 탄핵에 반대하는 찬성한 이쪽의 집회가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이게 전반적인 프레임이 진영 대결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아니야 항상 일상적인 한국 정치 문법 예. 진영 대결, 예. 양극단적인 진영 대결에다 극단적인 대립, 분열, 갈등 이걸로 치환되면서 대통령의 그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 그리고 내란죄의 혐의죠. 아직 예. 내란죄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만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은 좀 많이 사라지고 계속 국민의힘이 저런 논리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게 좌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네 이거 이재명 대표 되면 안 되고 또 보수 개멸되고 뭐 대통령이 그야말로 비상계엄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닌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의 생각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일종의 결집이죠. 예. 게다가 보수층의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많이 이제 과대 표집된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탄핵에 찬성하는 그 여론을 또 봐야 돼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고무돼가지고 과도하게 한남동 관저가서 지금 저 집회를 막고 이런 거 그 아니에요? 여론조사도 보여주시죠. 예, 탄핵 그것도 같이 찬반에 보면서 대한 얘기하는, 예. 갤럽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절대 여론조사도 보여주시죠. 이런 여론조사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건 일종의 그 반사이익 같은 오히려 반사이익.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이익인데 이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민주당이 지금 너무 조급하게 구는 면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지금 보니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은 그렇게 여러 가지 같이 작동되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절대로 저 부분을 오독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찬성, 반대,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2배 정도입니다. 64%. 반대한다가 32%입니다.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많은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또 눈여겨볼 것 같아요. 찬성 여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또 눈여겨볼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두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이 국회 측, 민주당 측이 형법상의 내란죄 문제를 빼버린 것, 예. 철회한 것. 그렇다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 어떻게 사실상 재판 과정 중에 그렇게 공소장을 50%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비판.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을 하고 버티고 비상계엄은 나는 이렇게 하도 내가 억울해서
하소연하고 싶어서 비상계엄한 것이라는 그런 논리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이런 예. 것들, 그리고 서부지법에 관한 판사 쇼핑. 예. 서부지법이 말이죠. 그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거 포진한 곳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던 헌법재판관 후보,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 후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임명이 보류된 마동혁 판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서부지법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에서 주장하는 30% 넘는 콘크리트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 보수층에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이상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보수지만 나도 화가 났다라고 한 사람들, 감정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그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탄핵 반대 쪽으로, 이 탄핵 반대 쪽으로 이렇게 이 선회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국민의힘 고민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일각 여론조사에는 상승세를 이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대통령과 선을 긋긴 거야 되는데 언제쯤 어느 정도로 거야 이게 맞는 건지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 언제쯤 선을 긋을 걸로 봅니다. 아, 확실히 선을 긋을 거다. 선을 긋을 예.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탄핵 반대 쪽으로 가서는 탄핵 반대를 주창한 후보를 내세우거나 예. 아니면 어떤 후보를 내세우든 탄핵 반대를 계속 주장을 하면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필패입니다. 현재 70% 가까운 유권자들이 탄핵을 찬성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대통령 선거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을 텐데 1차 지점은 저는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예. 체포돼서 수사받은 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예.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내용이 영장실질심사라든가 이런 데서 다 나왔을 때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기소가 되면 김영원 장관 공소장이 공개된 것처럼 예. 윤 대통령 공소장이 아마 공개될 거예요. 그러면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어떤 잘못과 이런 것들을 부하들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현실을 목도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점차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확대되고 세 번째는 탄핵 인용이 됐을 때 탄핵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된다. 예. 탄핵이 결정이 되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 조기 대선일이 발표됩니다. 예. 저는 조심스럽게 3월 탄핵 결정, 5월 조기 대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장미 대선 치러진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되면요. 예.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앞에 모든 게 다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예. 그런데 이제 서서히 선을 긋을 거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의 움직임 주목되거든요. 지금 일종의 찐윤이라고 불리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또 입장을 냈는데 못났든 잘났든 영입 1호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올렸는데요. 한남동 간주 앞에 모인 분들이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검은 카르텔과 싸워왔다. 우리가 어쨌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예. 맞질 않아가지고 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제가 해석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완전히 선을 그으면 안 된다. 그런 본인의 의지를 좀 밝힌 것 근데 같습니다. 저런 얘기 뭡니까? 예. 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옹호하는 거 아니란 말은 애들로 얘기했다고 좋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카르텔과 싸운다. 그 검은 세력과 싸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얘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 반국가 세력, 주권 침탈 행위. 예.
준동의 나라가 위험하다. 맞서 싸우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다음에 좌파 얘기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 이념 대 이념의 이제 이 대결구도 치환하려 하는 것. 거의 일맥상통해요. 한 전략이 보이는데 글쎄 저런 말에 아무리 그래서 보수 강경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은 동의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말이죠. 저는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뭐 저분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윤상현 의원이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최근에 어떤 사진 보니까 뭐 특정 여기 개인 의원을 좀 거론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전광훈 목사 앞에서 90도 절하는 사진도 제가 봤어요.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건 무슨 뭐 보수는 그런 게 보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보수 우파의 집결입니까? 또 아스팔트 우파? 그런 말은 또 뭡니까? 아스팔트 우파는 또 뭐예요? 또 언론이 만들어내는 말 같긴 한데 아스팔트 우파 그러면 정광훈 목사 생각나고 정광훈 목사가 마치 보수를 이끈 보수 세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치를 수호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고 국가 안보를 누구보다도 앞세우고 이게 보수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보수를 그야말로 매도하는 거라고 좀 봐요. 저런 태도는 제가 봐선 적절치 않아 보인다. 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원희룡 전 장관도 이제 관저 앞을 지키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치적 속셈이 어떤 걸까요? 뭐 대선을 바라보는 겁니까? 뭡니까? 대선이 아니라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권을 겨냥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분석 아닙니까? 자,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뽑든 오세훈 시장을 뽑든 탄핵에 찬성한 후보를 뽑아서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와 한판 붙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 저는 한 가지 추가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5년 후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노리고 본인의 정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패한 다음에 비대위 체제가 해체되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당원들이 굉장히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심리적 구조에서 탄핵 반대, 의리, 충성 이런 거를 내세워서 당원들의 감선을 건드리면 TK 중심으로 해서 책임 당원들의 표를 많이 얻으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 계산을 저는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원희룡 의원도 아마 뭐 가능성이 있고 마음이 전당대회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나다면 연달아 졌잖아요. 그 길을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심을 그렇게 이제 당규를 이용해서 당원을 이용해서 당심 대 민심 50대 50 이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보수가 그야말로 괴멸하는 겁니다. 좀 그런 생각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어떤 속셈인지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면서 윤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을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그 모습 잠시 보시죠.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제명안을 발의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마치 그냥 청년들인 것처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이 내란에 동조하는 비공식 라인들을 가동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닐까라고 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뭐 관저를 지키겠다는 2030이 아니라 이 백골단이라는 이제 명칭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골단은 1980년대, 90년대 이럴 때에 일종의 이제 그 반정권 시위대, 학생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동원됐던 그런 사복 경찰들, 그런데 하얀 헬멧을 씌웠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에 어떤 이 동원됐던 정치 깡패들, 이런 깡패들도 이제 백골단 이런 이름을 쓰기도 했었는데 예. 당시에는 이제 무슨 청년단 이런 이름도 많았고, 저는 이제 상당히 아주 이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강경 보수 세력, 윤석열 대통령 지지 보호 세력의 어떤 결집을 극한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라고 보는데 예. 상당히 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저런 방법이 역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고 왜 많은 이름들 놔두고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주도하는 그 모임의 대표가 보수 월간지의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정과 이런 것이 있는데, 김민전 의원은 저것뿐만 아니라 요즘 탄핵 이 반대 집회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SNS에서 연결시켜서 주장을 하고도 했는데 예. 그런 주장들이 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반박이 됐었고 좀 미스테리입니다. 어쨌든 김민전 의원은 뭐 배경 정보를 몰랐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명안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명안 발의해도 제명이 안 될 테니까 제명된 사람은 김영삼 의원밖에 없어요. 79년도에. 예. 근데 김민정 의원이 참 안타까워요, 진짜. 이건 특정 의원 이름 거명해서 그런데 예. 몰랐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저렇게 기자회견을 주선합니까? 청년들을. 그리고 반공 청년이라는 말도 전 또 이게 이제 색깔론이에요. 이거 글쎄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승만 정권 이럴 때 서북 청년단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아주 극우파 세력이었는데 특히 백골단은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952년도 발췌견할 때 6.25 전쟁 때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면서 그 국회의원들을 억압하고 했던 게 백골단, 거기서 기원했던 거예요. 백골단. 예. 아까 앵커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그런 말을 차용하는지 모르겠고, 그 김민정 의원이 또 그래 놓고 기자회견을 철회한다. 아니 이미 다 한 기자회견을 어떻게 철회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예. 두 분 다 뭐 김민전 의원 미스테리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김민전 의원이 무슨 속내를 갖고 있었는지 저희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두 분의 오늘 전망해 주신 대로 2차 영장 집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LA의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7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겼고 18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하고 강력한 바람인 센타에나를 타고 여전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해안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산불은 진화와 대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t is safe to say that the Palisades fire is one of the most destructive natural disasters in the history of Los Angeles. LA 카운티 보안관이 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고 묘사할 정도로 피해 지역은 초토화됐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가구의 5.6%에 해당하는 51만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일부 지역에선 가스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With that, gas shutoffs continue to affect more than 15,000 people in Malibu from Brentwood Country Club to Pepperdine. 이번 화재로 인한 한인의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 LA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 JP 모건 체이스는 이번 LA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7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년 동안 보험사들이 미국 서부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자 사실상 철수하던 상황이라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해양 대기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이번 산불과 같은 초대형 재난의 빈도가 훨씬 늘어났고 과거보다 강도 역시 훨씬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산불 대응을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LA 산불 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복구 비용을 100%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18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의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잔해 제거와 임시숙소, 응급구조대원 급여,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불을 틈타서 이른바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보안관은 산불 발생 이후 약탈과 절도 용의자 20명을 체포했다며 산불 위기를 틈탄 위법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나 보안관은 약탈과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을 배회하는 외부인은 체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방화 의심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2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23.2도, 철원 영하 20.6도, 파주 영하 18.4도, 대전 영하 12.9도, 고창 영하 12.2도 등 내륙 대부분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 체감 기온도 강원 산간 영하 30도 안팎, 서울이 영하 17.3도를 기록해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4도가 높겠고 아침보다는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체감 온도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찬바람으로 인한 체감 추위의 기세도 크게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여객선 20척이 운항을 멈추고 지방도로 21곳이 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기상 악화로 인해 인천에서 백령, 목포에서 홍도 등 14개 항로 여객선 20척과 전북, 전남, 충남, 경남 지역 지방도로 21곳이 통제됐습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등 8개 국립공원 168개 구간도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로 간밤에 서울 곳곳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 34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를 담당하는 북부수도사업소 관할 지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피해를 본 곳은 아파트 그리고 상가로 파악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올겨울 최강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수도관 등 동파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추위가 계속되면 수도관뿐만 아니라 세탁기 결빙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탁기 결빙 피해는 어떤 건지, 예방법은 또 무엇인지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탁기 결빙 피해는 세탁기 내부나 급수관에 남아있던 물이 얼면서 이 세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피해 현황을 분석해보니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였던 지난해 1월 23일에 세탁기 결빙 AS 접수 건수가 평균 2배로 다음 날인 24일에는 2.2배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오늘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세탁기가 옥외나 베란다 등 실외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 세탁기와 연결이 된 수도꼭지의 보온과 잔수 제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수도꼭지는 수건등으로 감싸서 보온 처리를 해주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가두면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결빙 예방 열선 등을 수도꼭지에 감아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세탁기 사용 후에는 급수 호스를 수도꼭지와 분리해서 호수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수 호스가 얼었다면 수도꼭지와 분리해 따뜻한 물에 담가 호스 안에 얼어있는 얼음을 녹여준 뒤에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배수호스의 설치 상태도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배수호스가 곧게 일자로 펴져 있지 않고 U자 형태로 굽어 있으면 호스 안에 남아있는 물이 빠지지 않고 한파 때문에 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게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럼 세탁기의 경우에는 사용 후 배수 펌프 통에 남은 잔수가 한파에 얼면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 전면 아랫부분에 있는 뚜껑을 열면 잔수 제거 호수가 있는데 만약 잔수가 얼어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호수에 따뜻한 물을 붓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녹인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세탁기 결빙 예방법을 숙지하면 세탁기 고장도 예방을 하고 불필요한 출장 점검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도 한파가 덮쳤고 과수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사막산 등산로. 바위를 타고 흐르던 계곡물이 동장군 입김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은 계곡 웅덩이는 사람이 올라서도 될 정도.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이 계곡물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날이 워낙에 춥다 보니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도 한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지만 썰렁합니다. 따뜻한 물에 수시로 손을 담가 언손을 녹이고 화롯불을 피워 추위를 달래보지만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손님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은 더 춥습니다. 최고 추운 것 같아요. 내일은 더 춥다 그러는데 지금 상인들도 마음도 다 꽁꽁 얼어붙어갖고 사실 좀 힘들어요. 추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 연신 허연 입김을 내뿜는 소들은 옹기종기 모여 체온을 나누고 주인은 혹여 물통이 얼까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과수원도 한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까지 나와 농민과 함께 나무 밑동에 흰색 페인트를 꼼꼼하게 바릅니다. 겨울철 온도 변화를 줄여 나무가 얼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빛이 발산가 되기 때문에 저 종이를 감싸기보다는 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유목은 동해에 특히 이제 약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성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간 하부를 이렇게 보온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시민들은 잔뜩 움츠러들었고 농민들은 한파 대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집행을 방해한 혐의, 아무래도 오늘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당시에 이런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것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혐의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과 대답이 오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부인을 한다면은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뭐 당시에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직원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영장 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 근거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전에 출석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충돌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뒷부분에 대통령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조사를 하러 들어갔거든요. 대통령에 맞는 수사 절차라는 건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예시를 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상을 해보기에는 적어도 체포영장 등의 그런 집행을 통한 그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임의적인 수사가 대통령에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이고 네. 뭐 예를 들자면 결국에는 수사 일정을 조율을 해서 따로 이제 임의로 출석을 하는 방식의 조사라든가 혹은 그 장소 역시 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 혹은 뭐 일단은 서면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 이런 것들까지 이제 염두를 해서 그런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과 같은 체포영장 발부해서 집행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일단 분석이 좀 되고요. 자, 이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영장에 이제 뭐 그 형사법 110조나 111조 포함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영장의 청구 과정 그리고 영장이 발부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외적인 규정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그 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결국에는 본인이 받고 있는 지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결국 이 공무원이 적법한 그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방해가 있을 경우에 이런 죄가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건 위법한 결국 공무집행이다라는 점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법률가로서 볼 때 이 영장 어떤 발부 과정, 그 절차가 위법하다. 그래서 이 영장 자체가 좀 의미 없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사실 논란이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 네.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2번 또 영장을 발부를 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또 기각을 하면서 네. 공수처의 수사권부터 해서 이런 영장의 유효성까지도 한번 따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법원에서 재차 확인을 한 이상 사실 이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도 관건인데요. 지금 박 처장이 소환통보 3번째 만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이 박 처장을 긴급 체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물론 가능성이야 있긴 하겠지만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긴급 체포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긴급 체포에 해당이 되려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 또 긴급성 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출석에 또 응해서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해왔던 기간이 뭐 일주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것도 사실이고 네. 이제 출석을 거부한 그런 사유도 뭐 경험 문제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자면 자진 출석한 이 경호처장에 대해서 뭐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긴급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오늘 뭐 긴급 체포까지 진행을 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종준 경호처장의 빈자리를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성훈 경호차장도 사실 그 경찰에 입건된 상태 아닙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출석 요구를 한 기한이 또 내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 역시도 영장 집행 당시에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고, 뭐 오늘은 지금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는 만큼 오늘만큼은 일단 경호처의 그런 업무를 대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내일 이제 출석을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에게도 그런 혐의 때문에 출석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출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지금 경찰이 경호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가지고 26명이라고 합니다.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경호처 내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사람이 아무래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경호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경호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경이 이제 향후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상황이기도 하고, 네. 뭐 한편으로는 지금 경호처장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 내부에서 동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26명의 신원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뭐 내가 지시에 의해서 당시에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들까지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문제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제 내부적인 그런 동요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뭐 김성은 경호처 차장 관련해 가지고 경찰 뭐 입건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경호처에 있는 수뇌부들이 계속해서 뭐 조사를 받고 혹시나 또 체포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호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동력이 좀 꺾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집행을 이제 예상을 하면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의견들과 검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이제 집행을 할 당시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뭐 일부 직원들이나 혹은 지휘부들을 체포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처장이나 혹은 차장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결국 향후에 이 경호처의 입장에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까지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기한은 아직 명확하게 공지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 연휴 전까지다. 뭐 그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 7일 날 이제 이게 그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설 전까지라고 하면 거의 3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간에 영장 발부되는 게 뭐 흔합니까? 어떻습니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통 뭐 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유효 기간에 대해서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딱히 이렇게 정해진 규정은 없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일주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재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를 부여를 합니다. 물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 그래도 조금 더 기한을 할애받았다면 뭐 2주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일부 보도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3주까지도 이제 영장 기한을 설정했을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 이렇게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는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분명 길게 유효 기간을 설정한 것은 맞습니다. 네, 말씀대로 통상적인 기간보다 길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라는 그런 의도일까요? 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사실 이전에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법원이나 혹은 관계자들이 봤을 때 결국 이런 경호처의 반발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재청구를 해서 발부하는 이 영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또 조금 더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줌으로써 결국에는 영장의 그런 실현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3주라는 기간,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길게 설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이 또 이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기 언제냐라는 건데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뭐 주말 중에 할 수도 있다, 주말 끝나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혹시 좀 언제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정말 이거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장 집행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야기가 무척 많았고 이제 오늘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 좀 늦었죠? 이제? 네, 오늘은 사실은 조금 늦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호처장이나 차장에 대한 그런 소환 일시가 지난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뭐 체포영장까지 받고 동시에 집행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영장의 유효 기간이 뭐 3주에 가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언제 그렇다면 집행을 실제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짐작조차 사실 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만약에 아직 정확한 영장 그 기한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뭐 미리 예견하기 좀 어렵지만. 만약에 설 연휴 직전까지라면 그때까지 거의 끝까지 한 3주 이상을 미룬 다음에 막바지에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일단 물론 지금 공수처나 경찰에서는 2차 집행으로 완료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그 집행이 안 될 경우에 그렇다면 남은 기한이 너무 여유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의 기한이 만료될 지점까지 가서 집행을 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늦지 않나. 그렇다면 적어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말미까지는 여유를 두고 한번 집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도 무효라면서 헌재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요.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그 1차 영장 집행 관련해서도 당시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기각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결국에는 영장의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네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밝혔고 네. 지금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한번 영장이 재청구가 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2차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한쟁의 심판이나 혹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금 신청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은 이런 신문기일 같은 것들이 지정이 되고 네. 결국에는 권한쟁의 심판 결론에 앞서서 본안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임시로 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인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사안에서 대통령이 침해를 받았다라고 볼 만한 권한 자체가 있는지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이 있기 전에 2차 영장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혹은 또 집행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라고 봐서 또 각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 공수처 측에서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고 이게 기각이 되자 이번에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 이건 일단 법리적으로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일단 가능은 한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점은 네. 이제 한 차례 그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면 네. 이후에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추가적으로 그 취지나 이유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기각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청구할 때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주장처럼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했고 네. 그런데 별다른 사유를 추가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영장의 재청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동우 공수처장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먼저 청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이게 뭐 위법일 가능성은 그러니까 위증일 가능성은 좀 낮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뭐 처음으로 청구한 것은 서부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뭐 존립의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국회에서 나와서까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발언이 또 거짓일 가능성은 그래도 또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만 더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 이걸 확인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보다 강하게 제기가 된다면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밝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생각보다 쉽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임대용 창고에서 68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업체 직원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직업도 행방도 묘연했던 거액의 주인은 해외에서 체류 중인 대부업자로 파악됐습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상자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임대용 창고에서 도난 신고된 현금 뭉치입니다. 창고 중간관리자가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이 간큰 직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40대 창고 관리인 A씨는 돈을 훔친 걸 인정했지만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68억 원이 아닌 42억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어 창고에 침입한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YTN과 통화에서 직원 모두에게 공유된 번호가 아니고 A씨가 창고에 방문할 사유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금 소유주 B씨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 변호인은 B씨가 지난해 주식 리딩방 사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심적 부담으로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B 씨의 입국 계획을 재차 묻자 변호인은 출석이 필요하다면 입국을 권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현금이 범죄 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 씨를 상대로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살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고등법원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 역할을 했느냐였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장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됐고 보호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정 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재판부는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2심 재판부가 심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 기록물법에 적용을 받는다며 대통령 관련 문건 공개를 막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와 병원 쇼핑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증인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건데 이럴 경우에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이 있어도 9만 5천 원을 환자가 내야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도수 치료를 한 번 받으면 대략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수 치료는 원래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이 있다면 적게는 5천 원, 많아도 3만 원 정도만 환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시중의 마사지 비용보다 저렴하다 보니 중증이 아닌 환자들까지도 자주 치료를 받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도수 치료는 13%를 차지했고 실손보험금 규모는 해마다 2조 원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잉 진료를 막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도수치료 비용을 정가로 지정하고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높일 전망입니다. 관리급여로 들어오게 되면은 10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9만 5천 원을 본인이 내고 5천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특히 경증인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마다 달랐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율과 연동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벼운 병으로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0%, 환자가 90%를 냅니다. 이 비용이 평균 22만 원 정도인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 가운데 4만 4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비율과 연동할 경우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비율도 90%가 되어서 지금보다 4.5배 많은 19만 8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비급여, 경증 환자 부담을 대폭 늘린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5kg이 안 되게 태어난 극소 저체중아가 퇴원 시까지 생존한 비율이 89.3%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수치가 1년 전보다 0.6%포인트 떨어진 거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포인트가량 향상된 수준을 유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존한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은 평균 75일이고 최대 1년까지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CES에선 우리가 평소 상상했던 바람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싱거운 저염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숟가락과 바늘이 없는 주사기 같은 기술인데요.
CES를 빛낸 이색 미래 기술들을 최하영 기자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전 세계 스타트업이 모인 유레카관입니다. 여기 신기한 거울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제가 직접 거울 앞에 서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요, 마치 백설공주의 마법 거울처럼 제가 간밤에 잘 잤는지, 그리고 저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거울이 직접 말을 해줍니다. 이 숟가락은 일본 맥주 회사가 만든 소금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에 미세 전류를 흘려 짠맛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저염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지팡이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감지해 촉각과 소리로 알려주고 마이크가 달려 있어 음성으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I will find a cafe. I will find a restaurant to have a lunch. Grand Lex Cafe is close to us, and even I can start navigation to go there. 인공지능이 거칠애가 아닌 진정하게 활용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안 아픈 주사는 없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이 상상을 현실화한 반가운 주사기도 나왔습니다. 바늘 대신 레이저를 이용해 가늘고 빠르게 액체를 뿜는 방식으로 따끔함 없이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반가운 한국어가 참 많이 들린다는 건데요. CES에 참가한 스타트업 1,30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한국 기업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들부터 눈빛도 되게 이글이글 열정이 넘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새로 사회로 들어가는 그런 새내기 입장에서 저런 분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들을 저도 같이 배우고, 코트라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까지 각자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인 앞에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퇴임 후에 더 빛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카터와의 우정을 통해 훌륭한 인격이 우리가 가진 권력보다 강하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국립 대성당으로 운구되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성당 맨 앞줄에는 생존한 전현직 대통령 5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초선 의원 시절이던 1976년 카터의 대선 출마를 가장 먼저 지지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고인이 숨을 거두기 전 부탁한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You know, we have an obligation to give hate no safe harbor and to stand up to what my dad used to say is the greatest sin of all, the abuse of power. 카터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에서 절친한 친구가 됐던 포드 전 대통령은 생전에 남긴 추도사를 아들이 대신 읽었습니다. As for myself, Jimmy, I'm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We have much to catch up on. Thank you, Mr. President. Welcome home, old friend. 장례식장에 도착한 트럼프 당선인은 펜스 전 부통령과 어색한 악수를 나눴고 전직 대통령들은 트럼프와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자리에 앉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여러 차례 환담을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바로 옆에 앉을 뻔했던 미셸 오바마가 장례식에 불참한 걸 주목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은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돌아가 가족 묘지에 묻힐 예정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조기는 관례상 한 달간 걸리게 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이 열릴 오는 20일에도 성조기는 반기로 개항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전쟁이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4만 6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전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칸 유니스의 난민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파트마 아부 아와드 씨. 최근 이스라엘의 2차례 공습에
가족 6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والله كنا ننتظر خبر الهدنة كل يوم لكن ما فيش هدنة اجى خبر اولادي ومرت ابني واولاد اولادي 6 انفار استشهدوا.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수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Un cessate il fuoco e alla liberazione degli ostaggi israeliani a Gaza, dove c'è una situazione umanitaria gravissima e ignobile. 반면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공습은 하마스의 잔혹 행위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의 오만은 가자지구 휴전이 이루어지면 중동 영내도 안정될 거라며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협상이 많이 진척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넘기기 전에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낙관론 속에 계속 회담이 지연돼 온 상황이라 진정한 중동 평화가 언제쯤 찾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증가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12,000명을 넘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지원국들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부서진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잔해가 수북이 쌓였고 부상자 응급처치가 한창입니다. Я-то себя, ну, батюшки, что творится, все выбито, все сломано. 유엔은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1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증가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를 지원 중인 북한군 피해도 늘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사상자가 4,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서방국들은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람슈타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참석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7,3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It includes additional missiles for Ukrainian air defense, more ammunition, more air-to-ground munitions, and other equipment to support Ukraine's F-16s.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평화를 강제할 최선의 방법은 서방 파트너들의 파견대 배치라며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t would honestly be crazy to drop the ball now and not keep building on the defense coalitions we've created.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많은 무기에 파병까지 호소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파병에 대해 유럽국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내놓는 신작 미키 17이 전 세계 최초로 다음 달 28일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미키 17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우주행성 개척에 투입된 복제 인간의 얘기를 다룹니다. 봉준호 감독은 주연 로버트 패티슨과 함께 오는 20일 국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며 홍보 활동을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선수와 구단이 연봉 협상을 벌이는 스토브리그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프로야구를 주름잡은 기아 김도영이 이정우를 넘어 역대 4년차 선수 최고 연봉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 달성해 득점은 143개로 KBO 신기록. 여기에 3할 타율 100타점 100득점을 최연소로 달성한 김도영은 연말 시상식에서도 MVP를 휩쓸고 생애 첫 골든 글러브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올 한 해 좋았던 부분을 절대 안주하지 않고 올해 받은 트로피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와 구단의 연봉 협상이 진행되는 스토브리그에서도 단연 관심은 김도영의 연봉 협상 내용입니다.
역대 4년차 선수의 KBO 최고 연봉자는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한 이정후로 지난 2020년 3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4년차인 김도영이 이 기록을 넘을지가 관건인데 앞선 시즌에서도 3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썼던 이정후와 달리 김도영은 지난해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300% 이상의 놀라운 인상률을 기록해야 4년차 최고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지만 전망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개인 성적은 물론 팀 통합 우승의 프리미엄까지 가지고 있고 유니폼 판매량 등 경기 외적으로도 구단에 안겨준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아 구단 관계자는 김도영의 성적이나 마케팅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폭 인상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슈퍼스타로 거듭난 김도영이 연봉 기록도 새로 갈아치울지 기아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떠나는 오는 23일 이전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제 한파의 고비는 넘겼지만 오늘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미 캐스터. 네, 홍제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추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강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8도인데요. 야외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며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추위입니다. 지금 제 뒤로 폭포가 꽁꽁 언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곳곳에 얼음만 있는 정도였는데 오늘 다시 와보니까 물이 흐르던 모양 그대로 고드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틀째 서울에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졌고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찬바람은 다소 잦아들겠지만 여전히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하셔야겠고 보온용품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한파주의보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영하 2도, 대구는 1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파 속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눈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 최고 5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겠고요. 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대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올라간 곳도 있으니까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